지난번에 제가 특수상대성 이론 설명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인슈타인 머리하고 우리 머리는 거의 같다. 그건 딴 게 아니라 그걸 미리 아인슈타인 말하기 전에 생각 못 하지만은 아인슈타인 발표하고 나니까 이해하는 거 쉬웠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1905년에 벌써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 떠올랐는데 이걸 수식으로 만드는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공부하지 않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얻는다면 사실 80 먹은 노인이 아니라 90 먹은 노인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그렇다면 그 강의하는 게 좋겠다. 무슨 뜻을 강의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브라질도 뭐 가볼 필요 있지만 뭐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갈 수 있으면 가서 아마존 보면 좋잖아요. 이과수도 보면 좋고 물론 안 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뭐 설악산이라든지 또 알프스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어차피 제가 물리로서 불교를 강의하는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뿐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이 우주의 전체 모습이 어떤지를 알아두는 거는 결국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물리학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전개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우주가 어떻게 복잡하게 모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면에서 이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아이디어만 이해한다면 나쁜 거 없다. 그래서 나쁜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기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강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고 이과수 폭포 안 봐도 괜찮지만 보러 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반 상태에서 이론이 그렇게 아인슈타인이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인간의 마음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이해는 쉬워요. 우선 공간의 모양과 차원, 아인슈타인 생각인데 우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1차원이라고 1차원이라면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1차원이라면 거기에 파랑이, 빨강이, 노랑이가 산다고 하죠. 산다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파랑이는 노랑이인지 모를 거예요. 1차원이라면. 그리고 1차원 공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나 다른 곡선도 살 수 있는데 이게 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똑같은 모양인데 차원이 달라지면은 이제 저런 아까 같이 말해서 파랑이가 노랑이를 못 보는 법이 없죠. 근데 2차원이 되면 이렇게 돼요. 2차원은 이렇게 평평한 공간은 이렇게 오메가 1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볼록한 공간, 오목한 공간. 재밌는 것이 이 볼록한 평평한 공간에서 이거 삼각형의 합이 180도인데 볼록한 공간에서 180도 합이 삼각형 합이 180도 큽니다. 그리고 오목한 공간은 마간장 같은 건데 이런 공간에서 이 삼각형 합이 180도가 작아요. 조금 복잡한 차원. 2차원이 하더라도 2차원이긴 한데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요거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웜홀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홀로 들어가서 이렇게 웜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한 우주를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는 우주를 가깝게 여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우주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공간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건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인데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구의 기하. 이 구에서는 기하의 구라면 여기 평행선 없습니다. 우리가 적도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봤자 북극해가 만나게 되죠.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평행선을 안 만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평면일 때만 그런 거지 구에서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합은 180도가 커요. 그리고 2파이 R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보면은 여기 원주율을 2파이 R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주가 2파이 R보다 작아요. 우리는 원주가 2파이 R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에서는 2파이 R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한 장 기하학인데 구하는 반대 성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원주가 항상 2파이보다 커요.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행선이 우리는 보통 평행선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밖에 한 점에서 평행선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같은 점을 지나는 평행선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만큼 그 다양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되면은 좌표에서 그림 그린다면 이와 같이 세 가지 이로서 좌표를 그릴 수 있는 것을 3차원이라고 그러죠. 4차원 이상은 우리가 못 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4차원 세상인데 x, y, z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3차원에다가 시간까지 넣어서 4차원이라고 그러고 촉근 이론에서는 MC론에서는 10 플러스 1차원 그러니까 공간 차원은 10이고 시간 차원 1까지 해가지고 촉근에서는 10 플러스 1차원 이렇게 차원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평면이 있으면은 요 평면에 있으면 요 평면에 뭐 누구 가다 요 평면에 요거 가다 요거 지금 이 화면 전체를 평면이라고 그러죠. 여기 누구 가다 줬어요. 여기에 문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죠? 여기 지금 벽으로 갇혀 있으니까 나가려면 문이 있어야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2차원 사람이니까 뛸 줄을 모르고 요 안에서만 돌아다니까 이 사람은 바깥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여기다 문을 만들어 두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3차원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위로 뛰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가로 세로 벽을 다 막아놓으면 여기 문이 없으면 못 나갈 거지만 4차원 사람이라면 그냥 나갈 수 있죠. 4차원 축을 통해서. 차원이 바뀌어지면 그와 같이 현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일반 상태에서의 이론은 중력장에 관한 이론인데 우리가 보통 시공간이라 그러면은 뭐 물질도 없는데 뭐가 텅 빈 공간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 상태에서 이론에서는 중력이 미치는 중력장이 바로 시공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과 물체에 관한 운동의 이론인데 어떤 건지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이론이라 불러요. 그래 유명한 리차드 화이만이 이 공부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이게 나왔을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수학은 말고 뭔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겠죠? 네. 여기 있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없었더라면 22세기 지금까지 탄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람들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은 먼저 그럼 우리가 기왕 여기에서 불교하고 과학을 공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뉴턴력학이 어떤 건지도 조금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무슨 수식을 알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겨서 먼저 1780년 뉴턴력학은 언제 나왔냐면은 뉴턴이 1642년생입니다. 갈릴레오가 죽은 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갈릴레이가 죽어서 뉴턴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1642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21살 때 이제 그 뉴턴력학을 만들었으니까 뉴턴력학이라는 것은 1660 몇 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로부터 120년 지나서예요. 윌리엄 허셀이 그 천왕설을 발견합니다.
근데 1864년까지 그 궤도가 계산을 했는데 뉴턴 만일 법칙이라서 궤도 계산은 쉬워요. 대학교 2학년이면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했는데 계산한 거하고 실험한 거하고 관측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천왕성이 여기 태양인데 천왕성이 여기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론이 안 하고 관측이 안 맞나? 아, 그거는 요 바깥에 어떤 별이 있어서 천왕성 땡겨서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천왕성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서 바로 여기에 나온 세 사람이 1846년 그 프랑스 르베리에가 그 위치 저기 해왕성이라는 별의 위치를 계산하고 만약 그런 별이 있다면 요 별 바깥에 또 딴 별이 있다면 이제 천왕성이 요지까지 갈 거다고 계산했는데 그 르베리에 계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해왕성을 발견을. 이건 무슨 말이죠? 뉴턴 역학에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는 뜻이죠. 여기에 태양 주위를 별이 도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관측은 여기 있다. 왜 거기 있느냐? 뉴턴 역학이 틀린 게 아니라 요 바깥에 별이 땡겨서 그렇게 했다니까 하는데 마침 그 별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해왕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해왕성도 조금 틀려요. 나중에 뉴턴 궤도에 따라서 계산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그 바깥에 명왕성이 있다 그런다면은 또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명왕성을 발견했잖아요. 그만큼 뉴턴 역학은 잘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절대자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평을 들을 정도로 잘 맞아요. 근데 두 가지를 잘 설명 못해요. 하나는 흑체복사. 다시 말해 여기 저렇게 물체가 뜨고 오지면 거기서 무슨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우리 몸도 나와요. 우리 몸에서 보여야 나와. 우리 몸이 지금 36.5도잖아요. 36.5도라면은 절대 그 온도는 거기다가 270도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 절대로 300도쯤 되거든요. 여기서 저기 뭔가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전자파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뉴턴 역학은 설명을 못해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뉴턴 역학이 못하는 약점이 바로 흑체복사 설명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수성궤도의 세차운동을 설명하지 못해요. 수성궤도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있으면 그 주위 행성이 이렇게 그 타원을 그리다고 도는데 타원을 그릴 때 타원이 항상 일정한 모양인데 수성은 이상하게 타원 궤도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왜 바뀌는지 몰라요. 그 두 가지 정도를 모를 정도 빼놓고는 다 설명 잘하니까 뉴턴 역학은 기가 막히게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래 계산해 보면은 그 흑체 복사는 그 온도 3000도 K가 되면 이런 종류의 복사열이 나오고 5000도 K 되면은 이런 복사열이 나온다는 말. 다시 말해서 여기에 빛이 파장이 여기에 500옹스트롬 나노미터가 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짧은 놈은 조금 나오고 더 길어지면 조금 나온다서 이런 복사열이 나오는데 뉴턴 역학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리고 수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차운동, 이게 바로 세차운동이라는 거거든요. 궤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수성이 계산해보면 항상 이렇게 돌게 되어 있는데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돌던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축이 좀 바뀌어요. 이렇게. 그 타원의 궤도 모양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는가? 그걸 설명 못해요. 그래서 근데 원래 계산하면은 지금 수성이 태양 주위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 대로 궤도가 늘 바뀌어요. 본래 이렇게 돌던 놈이 그 다음번에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축이 도는 거가 요 축이 돈다는 뜻인데 요 축이 얼마만큼 도느냐 100년에 43초만큼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100년에 43초가 뭐죠? 1도가 그 1도에
원의 360분의 1이 1도잖아요. 그 1도에 60분의 1이 1분이라 그러거든요. 1분에 또 60분의 1을 1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43초라면은 조금 틀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물리학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뉴턴 효과 설명 못 하는데 바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 설명해냅니다. 궤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교양인이라면, 그래도 뭐, 이광수도 좀 알아야 되고, 셰익스피어 문학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리학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 물리학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도 알고, 이광수도 알고, 뭐, 박경리도 알아야 된다면, 아니, 당연히 문과 사람들도 뭔가 물리학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양은 그래요. 제가 조교를 해봐서 알지만은, 대학원 때 조교를 해봐서 알지만은, 음대생이 물리학을 들으러 오면은, 물리과 학생들 가르치는 것처럼 음대생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음악도 알고 물리학도 조금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촉근 이론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 있어요. 에드워드 뉴턴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학부 때 전공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가 대학원 때 물리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역사를 공부하지만은 교양으로서 수학도 했고 물리학도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대학원 때 물리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의 개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장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현대 물리학은 모든 걸 장으로 설명합니다. 고전역학은 입자가 있어가지고 입자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하는 거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현대 물리학은 장이에요. 근데 장은 참 장의 개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장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파라데이거든요. 파라데이는 다 까먹었겠지만은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파라데이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정도는 아시잖아요. 근데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존재의 모든 것을 현대 물리학은 장으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파라데이가 자석을 쇳가루에 갖다 대면은 쇳가루가 달라붙잖아요. 또 전기입자를 갖다 놓으면 다른 전기입자가 이 전기입자 때문에 밀려나거나 당겨지거나 힘을 받아요. 그런 데서 의심을 품는 게 천재인가 봐요. 이 파라데이는 국민학교 5학년 중퇴예요. 국민학교 5학년 중퇴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 어떻게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가 달라붙고 전기입자를 갖다 놓으면 이 전기입자는 이 전기입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힘을 받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파라데이는 자석이 만들어내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석이. 여기 자석이 있으면 여기 쇳가루 있든 말든지가 이 주변 공간에다 뭘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이 자석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쇳가루에 하여금 달라붙게 만든다. 그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자기장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자석이 있으면 주변 공간에다가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고 전기가 있으면 전기장을 만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자석이 있으면 이 자석은 이런 식으로 뭔가 쇳가루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힘을 만들면은 여기에 쇳가루가 들어가 있으면 이 쇳가루가 이 자기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쇳가루거든요. 그것도 까만 것들이 쇳가루가 이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지구도 북극과 남극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도 북극과 남극에서 이렇게 남쪽에 N극이 있고 북쪽에 S극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면 N극이 북극을 향한다는 말은 북극에 S극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진다. 자기력선에서 이런 것을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불화전기가 있으면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만해전기는 잡아당기는 역선을 만들어내니까 여기에다가 전기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 전기가 저기 불화전기라면 밀려날 거고 여기 불화전기를 갖다 놓으면 땡겨온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이런 식의 전기역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이 파라데이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대학교 때 아니니까 국민학교 때도 이 만유인력은 배우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되면은 적어도 풀 줄은 모르지만 요 힘은 배울 거예요. 요거 무슨냐면은 질량이 M1이라는 물체와 M2라는 물체가 있으면 다 배웠을 거예요. 만유인력이란 뭐냐면 이 거리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M1은 요 공식에 따라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라데이 생각이 그 말이 뭐예요? 어떻게 이놈이 여기에 M2가 있는 줄 알고서 힘을 받느냐 이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런 질문 안 했을 텐데. 그래서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태양인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태양도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거리가 R이라면 거리 R 제곱분의 태양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질량 곱한 거 힘을 받았는데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이놈이 사라진 즉시 힘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사라졌는지 아냐고요. 이게 도무지 파라데이는 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성이 이런 게 있든가 말든가 태양은 이 주위에 중력장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중력은 멀리 떨어진 힘에 즉시 미치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사라진다면 즉시 지구는 궤도를 이탈할 것이야. 이 공식대로라면. 근데 그럴 리가 없다. 이게 그 파라데이 생각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수상대에서 이러면 빛보다 빨리 정보는 전달될 수 없어요. 태양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태양이 사라졌다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돼야 돼요.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빛이 8분 정도에 걸려서 와야 되거든요. 그럼 태양이 사라지더라도 8분 동안에는 지구가 태양이 사라진지 모를 거예요. 근데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태양이 사라지자마자 지구는 힘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파라데이가 생각했던 중력에 대한 중력자 이론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일본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간단한 가정인데 우선 등가 원리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란 말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단 내가 질량이라 생각하는데 그 중력이 작용할 때의 질량과 그건 다 배웠잖아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걸 배웠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중력이 작용할 때 그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말하는 거나 그냥 다른 힘이 작용할 때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할 때 그 질량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변 원리 임의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좌표계 관찰자가 경험하는 현상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 현상은 예외 없이 동일한 물리법칙이 따릅니다. 지난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무 좌표계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이런 걸 냈어요. 그럼 기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등가 원리 뭐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그 가속도를
그래서 그 힘을 F라고 그러고 질량을 M이라고 그러고 가속도 A라고 그럴 때 보통의 경우에는 힘 곱하기 가속도 할 때, 아니,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할 때,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할 때 이걸 관성 질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것이 만일 중력이면 어떻게 되느냐? 중력, 힘이 중력이랄 때도 관련이 질량 같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중력이 작용할 때는 중력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은 요 중력 질량이나 관성 질량이 같아서, 다시 요 가속도 A가 중력과 똑같다면 그때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나 그냥 관성 질량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확 올라가면은 힘을 받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면 힘을 받을 때 그 엘리베이터가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과 똑같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은 중력이 잡아당긴 게 느끼는 힘하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등가 원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뜻입니다. 가속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빛의 진행을 관찰하면 빛은 휘어서 진행해요. 그래서 만일 그 가속 운동을 할 때 그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과 지구 중력과 똑같다면은 그런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자신이 지표면에 있는지 가속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력장에서도 빛의 진로는 휘어질 것이다. 평평한 공간에 직진하는 빛이 중력이 있는 곳에서 휘어진 곡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력장이 휘어진 공간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지붕에 떨어질 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력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떨어지는 때는 아무 힘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아, 그 말에 의해서 바로 거기에 의해서부터 아인슈타인의 깊은 생각이 생긴 건데, 이 단순한 생각은 나에게 기쁜 힘을 줬다. 나는 모든 자연현상이 특수상태에서 이론으로 놓일 수 있지만 중력 법칙의 예의라는 점을 깨달았다. 왜 깨달았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중력은 왜 다른 힘과 다른가?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게 되면 힘이 있는 걸 느껴요. 그죠? 엘리베이터 확 잡아당기면 엘리베이터 가속 운동을 쫙 하면 밑으로 힘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은 자유낙하 위에서 높은 데 떨어졌나요? 보세요. 자기 떨어지는 그 힘을 못 느껴야죠. 자유낙하할 경우에는 아무 힘을 받는 것이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요건 누구나 아는 건데 요것이 다른 힘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실험을 이제 해볼게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어때요? 엘리베이터 탁 끊어지면은 그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일 엘리베이터에 타 있다면 아무런 힘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하는 때 자기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물론 좀 있다가 팍 부딪히면서 이제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 중력받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무중 상태예요. 즉 몸이 아무런 가속도 느끼지 못하고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이 사람이 지금 엘리베이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떨어진 사람은 중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주 공간에서 혼자 둥둥 떠 있는 상태와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말을 지금 바꾸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 구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박스 속에 갖다 놓고 지금 그냥 여기에 63빌딩에서 박스에 갖다 놓고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63세에 떨어지면은 앞에 그냥 바닥이 확 눈에 오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나 떨어지는 걸 알지만은 그냥 63세 빌딩에서 밀어 놓으면은 여러분 박스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 힘도 못 느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떨어진 줄 몰라요. 우주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죠?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운동할 때 자유낙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에 의한 가속 운동을 하지만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근데 관찰자는 국소적으로 외력이 자리지 않는 자유공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근데 버스, 다른 힘 어때요? 버스가 앞으로 확 지나가면, 여러분 다 경험하지만 앞으로 확 지나가면 뒤로 밀리죠.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근데 버스가 갈 때는 다 힘을 느끼는데, 중력만은 힘을 받아도, 중력만이 작용하면은 아무 힘을 받는지 뭔지 느끼지 못해요. 그게 차이, 기본적인 차이예요. 우선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은, 다른 힘은 힘이 작용할 때 힘을 받는지 알지만 중력은 느끼지 못한다. 요거 하나는 이해했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중력장이라는 것은, 중력장이라는 공간은 그 자체가 시공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물리학과 불교에는 상대성 이론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지만 보통 사람들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명 듣고 자유낙하 할 때 힘 못 받는다는 걸 이해했잖아요. 근데 불교 교리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A는 A가 아니지만 이름하기로 A란단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이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것은 검증 가능함과 아니면 훈련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불교적 진리를 검증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과 인칭과학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은 진리 검증, 이론과 실험을 통해 관찰한 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불교적 진리의 검증은 수행을 통한 주관적을 체험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친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1인칭 과학이라고 했죠. 혼자서만 검증하니까. 범부는 언어로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과학자, 수학자, 인사는 다 언어를 통해서 해서, 그 다음에 상을 통해서, 무엇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상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고, 과학자의 업적과 윤리도덕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아무런 형편없는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훌륭한 과학적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불교처럼 꾸준한 정성과 꾸준함만으로는 과학적 진리를 이룰 수 없거든요. 근데 불교적 진리는 윤리도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예술가는 범부와 느낌을 공유할 수 없어요. 예술가끼리는 느낌을 공유하거든요. 그 다음에 윤리도덕이 범부와는 다르고 자기 작품에 대한 남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예술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인정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불교적 진리를 체득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그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자는 반드시 윤리도덕을 바탕으로 수행을 통해 다른 차원의 의식을 이루고, 같은 차원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체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과 꾸준함만으로 과학도 할 수 없고 예술도 할 수 없는데 불교적 진리는 가능해요. 쫄라 판다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남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불교는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과학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게 뭐냐면, 가속 운동을 지구 중력하고 똑같이, 가속 운동을 로켓이 지구 중력하고 똑같은 가속 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엘리베이터가 지구 중력과 똑같은 가속도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구 중력장에 있는지 가속으로 운동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가정,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같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한번 우주선에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우주 공간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에서 보면, 다시 말해 이것은 관성계의 우주선인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올라가요.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까 공을 던진 게 자기가 던진 거니까 이렇게 우주선 올 건데,
근데 만일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점점 더 속도가 더, 이 엘리베이터 속도가 이제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 공을 놓았으면 공을 놓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깊이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얼른 더 다시 말해서 이 플로어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가니까 아까는 여기서 볼 때 우주 공간 정지해 있는 공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다시 볼 때는 공이 이렇게 똑바로 갈 때는 요 위치가 똑같았지만 이 로켓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공이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요건데 이제 가속 운동하게 되면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우선 밖에서 공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이 공이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자, 다시 아까는 공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주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을 보면은 공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공이 이런 식으로 이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공이 이렇게 경사지는 것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우주선 밖에 보면 여기 좀 맞지가 않아서 그런데 우주선 안에서 보면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주선 밖에서 보면은 공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움직이는 사람이 볼 때는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공이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 더 빨리 이 공이 지금 속도가 똑같은 속도니까 그런데 우주선이 자 똑같이 요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냐면 공 이렇게 지나가는 공을 움직이는 우주선이 본다면은 공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요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요번에 더 멀리 이만큼 떨어졌을 거고 요번에는 이만큼 떨어진 것이 보이겠죠. 그 말은 등가속도로 하는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에 보면은 이렇게 가는 공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가속될 때 이 사람 둘이 이제 여기서 중력장에 멈춰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주 공간에서 가속 운동하는 사람이 볼 때요. 자,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땠어요? 아까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공이 등속도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은 가속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중력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어때요? 두 사람은 구별할 수 없으니까 중력장에 있는 사람은 또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세요? 바로 빛이에요. 빛도 등가 원리에서 가속되는 우주선 내부와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는 상황과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축전도 받는 상황은 구별할 수 없다는 말은 중력이 작용할 때 자유낙하는 상황에서의 물리법칙은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중력도 받지 않을 때 물리법칙과 똑같다.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움직이지 않을 때 빛은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저기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빛을 자기는 빛이 요만큼 왔을 때 자기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빛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될 텐데 만약 가속 운동하게 되면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면 이것이 더 빨리 휘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가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중력장도 가속 운동하는 거하고 중력 같다 했으니까 중력장도 빛을 잡아당겨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가속 운동하려면 중력이 작용할 때 운동이니까 따라서 지구에서 빛을 수평으로 비추면 빛이 지구 쪽으로 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구 중력은 너무 약해서 빛이 휘어지는 걸 보이지 않는데 태양처럼 무거운 별에서는 빛이 휘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대성 이론이 발표됐을 때 여기에 바로 밴딩 오브 더 라이트인데 그 밴딩 오브 더 라이트를 이제 측정하러 가요. 왜냐면
중력장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수소 운동, 세차 운동도 계산할 수 있고, 중력장에서는 빛의 경로가 휴혈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적색 편의를 해가지고 중력장에서 멀어진 빛의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걸 아는데, 요것을 먼저 설명할게요. 경로 휘는 거를. 그 다음에 중력파의 존재가 2015년에 관측이 됐는데, 자,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아까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휜다 그랬죠. 왜냐면, 가속 운동할 때 휘니까, 중력이 있을 때 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휘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볼 때는 여기서 볼 거예요. 여기서 볼 거예요. 근데, 태양 근처에 있는 별을 지구에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빛이 밝아서 보려면 일식할 때는 보일 거예요. 일식해서 객일식해서 이게 하늘이 싹 하면지면 이때 하늘이 보일 거거든요. 그럼 요 계산해 보면 1.94초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거는 1차 대전 때 1917년에 영국의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이거 측정하러 가요. 전쟁 중에. 에딩턴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대학 교수들은 이제 되게 귀족들이 했으니까 조교가 있어서 이제 시중을 들은데, 1914년 1차 대전이 10월달에 1차 대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조교가 뛰어 올라가지고 선생이 자는데 새벽 2시에 문을 막 두드립니다. 아마 새벽 4시에 1차 대전이 했다는 정보가 왔던 모양이에요. 조교가 받았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에딩턴이 눈을 뜨면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조교가 하는 말이 1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에딩턴이 뭐라 그럴게요? 난 또 무슨 일이라고? 그까지 지구에서 이런 일 갖고. 우주에서 큰 일이냐, 별이 터지는 것만 보는데, 지구에서 뭐 조금 총알 대폭 콩콩 쏘는 거가 뭐 큰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그 전쟁 중에 마침 브라질에서 개기일식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빛이 정말 휘어지는지 아닌지 관측하러 갑니다. 브라질에서 성공 못했고 돌아오다가 아프리카에서 개기일식을 만나가지고 별빛이 휘어지는 걸 관측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빛의 경로는 우리가 보는 것은 1919년 그 빛이 휘어지는 것을 관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개기일식이 되면은 별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관측해 보니까 1.75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빛이 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강의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머리하고 우리 머리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날아가는 빛을 위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지만은 이 사람이 식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오는 빛이 자기 발 밑에 떨어지잖아요. 더 올라가면 더 밑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나가는 빛을 가만히 있었으면 지나갔을 건데,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땐 빛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움직이게 되면 더 휘어진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로 팍 움직인다면 별이 이렇게 휘어질 거거든요. 빛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중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는 거나 그냥 엘리베이터가 중력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나 구별을 못 한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빛이 이렇게 휘어진다면 중력장에서 휘어질 거다. 이게 요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요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이해하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에딩턴이 1919년 5월 15일 빛이 휘어진 것을 관찰해서, 그 전까지는 이런 소리 해봤자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유명해지도 않았는데, 에딩턴이 이걸 관측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비로소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천문학에서 이렇게 여기에 어떤
강한 중력을 천체가 있거든요. 이게 다시 은하, 큰 은하가 있으면은 거기서 별을 볼 때 별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아인슈타인 십자가라 부르는데 여기에 별이 보이고 여기에 별이 보이고 여기에 별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별이 보이거든요. 같은 별이에요. 왜 같은 별이냐면은 여기에서 오는 빛이 요 빛이 이렇게 휘어져 오지만은 이쪽으로도 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휘어진 빛은 이 사이에 볼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온 빛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옆으로도 그런 게 생기겠죠. 여기서 빛이 내가 볼 때 여기서 오는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볼 때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휘어져 오는 빛은 여기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위로 휘어져 온 빛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밑으로 휘어져 온 빛은 밑에 보이죠. 그러면 이게 이런 별들이 보여요. 그러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별은 네 개가 같은 거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만약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없었더라면 이 네 개의 별은 다른 별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웃는 얼굴. 뭐냐면은 별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있고 옆으로 휘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네 군데 휘어지는 거 없죠. 여기서 휘어지고 여기서 휘어지고 그렇게 되면 동그래질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다 휘어지니까. 근데 가운데 별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에서 찍은 우주의 웃는 얼굴이라는 별이에요. 요게 다 별들이거든요. 요 별들은 다 별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이렇게 휘어져 들어올 때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 거,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 거, 이렇게 휘어져 들어온 것이 다 여러 개를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수성의 궤도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은 이렇게 하나만 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계산이 돼요. 요것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결과고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 머리와 같다고 이해하는 것은 빛이 왜 휘어지는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색 편유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비티 웨이브 스프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중력이 있으면 빛을 스프링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중력이 약할 때는 이렇게 파장이 길든 것이 중력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짧게 나가게 돼요. 똑같은 빛인데도. 그래서 파란빛도 멀리 나오게 되면 붉은 빛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렇게 짧은 파장이 되는 것이 멀리 나오면 이렇게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 있어 되면은 그 엑스레이가 나오던 것이 좀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적외선이 자외선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지면은 가시광선이 되고 더 멀리 떨어지면 이제 적외선 라디오파가 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건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빛의 파장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니까 중력에서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여기서는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무한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1초밖에 안 걸리는 그러니까 중력이 그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간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무한히 많이 걸리는 시간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중력 가까이 가면 굉장히 시간이 짧다. 사실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도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 중력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타고 가면 GPS 다 있잖아요. GPS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다 위성이 받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위성이 돌 때 어떻게 되냐면은 지구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위성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를 거예요. 지구보다. 얼마만큼 빨리 하면 요만큼 0.00038초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요. 요 빠르게 흐르는 것이 거리로는 하루의 시간 차이에 빛속도 곱하면 11.4km만큼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요 시간 곱하기 빛의 속도 곱해버리면 요 정도의 거리가 되니까. 그럼 요 오차만큼 보정하자면 GPS에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따라서 우리 GPS는
그렇게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 GPS는 벌써 이렇게 보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와 같이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이렇게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스마트폰 속에는 상대성 이론이 쓰이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되냐? 그럼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물체가 이렇게 평평했더라면, 공간이 이렇게 평평했더라면 물체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직선 운동을. 다시 말해서 힘 안 받으니까, 중력은 힘 안 받는 것. 근데 물체가 들어있으면 이 직선이 이렇게 휘어져요.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휘어진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 물체가 이렇게 진행했을 건데, 이게 물체가 있었으면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일 겁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말은 이 부분이 그렇게 휘어졌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휘어졌. 지구는 사실은 자유운동을, 나약한 운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휘어져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시공간에, 평평한 시공간에서 이렇게 태양 같은 것이 있으면은 공간이 휘어지게 하니까 공간이 쑥 구부러져요. 우리 시공간도 공판처럼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니까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원 운동을 하는 것도 보이는데, 여기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지구 같은 거는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여기서 원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원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타원 운동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혜성같이 쓱 진행하는 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물체 운동은 누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이 그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구는 태양 주위에서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화성은 요 공간이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혜성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휘어지는 것이다. 공간을 아주 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홀. 공간이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구멍이 팍 뚫려버리면 이게 블랙홀인데, 이게 중력파라는 게 생겨나요. 이게 이제 중력이 휘어져서 충격이 가해지면 거기에 중력의 파동이 생겨가지고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력파를 검출했습니다. 1차 검출은 2015년 태양 질량의 36하고 빼인 별과 그다음에 21개 된 이 블랙홀이 합쳐져 가지고 태양 질량 60인 블랙홀이 형성돼서 이게 이제 중력파가 나온 걸 검출했고요. 2차 검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여주면은 설명을 하게 되면은 5차 검출 가지고 2017년까지 다 그 중력이 중성자가 팡 부딪히면 시공간의 모양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거를 이제 중력파를 검출했는데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성자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여기 나오는 중력파를 검출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건 여러분들이 중력파를 이해하는 건 딴 게 아니고, 평평하던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블랙홀 같은 게 생기면은 여기에 충격이 생겨가지고 이게 중력이 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휘어진 모양이 전달되는 건데, 여기선 제가 그 설명드린 것은 이런 걸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정밀한 건가를 이해시키려 쓰는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약 7만 배쯤 되는 정도의 길이가 요 충돌하게 되면은 요 아까 공간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요. 0.1mm 늘어난 것을 검출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정밀한 실험입니다. 그걸 검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력파 실험인데,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이 중력파 검출에 노벨상 받았는데, 여기 이런 말 했어요.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detected gravitational wave. We did 해가지고 유명한 말인데 그냥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온 다음에 100년 지나서 이걸 이제 검출했으니까 대단한 사건, 물리학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을 제가 그냥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고, 중력파 검출 의미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에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빅뱅 시절에 우리 못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그 빛하고 그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그 빛이 나왔다는 것을 그 당시 물체들이 잡아먹어버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38만 년 지나고 나면, 빅뱅이 시작을 한 다음에 38만 년 지나고 나면 그때 물체하고 빛이 분리가 돼요. 그때는 이제 빛을 물체가 잡아먹지 못해요. 그때 나오는 빛을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빛은 빅뱅이 생기고 난 다음에 38만 년 지나서 이 얘기니까 38만 년 이전에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중력파가 검출됨으로써 그때 우주가 빵 터질 때 나오는 그 중력파의 어떤 그 파동은 38만 년 전에 있었던 일도 정보주기 때문에 이미 38만 년 전에 있었을 때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상대성 이론의 확산 검증과 이를 한계를 이용해서 우주 직후의 우주 탐구를 이용할 수 있고, 블랙홀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하나가 매우 굵직한 연구 분야들이라서 중력파를 이용해 앞으로 큰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력파의 관측으로 인해서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그 진행되면서 물리학에서 저도 우주론에서 굉장한 새로운 이론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측정의 의미는 딴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와 태양과 사이에 거리의 7만 배 되는 거리에서 0.1mm 늘어나는 걸 검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 측정이죠. 그건 뭐냐면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물리학이 탄생하는 거고, 아까 그 뭐죠? 수성 궤도가 100년에 43초만큼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설명할 만큼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아도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불교적인 의미는 관측자가 없는 시공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인간의 마음이 만드는 환상인가, 공간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말하는 것은 물질과 시공간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휘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그렇게 휘어지고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하고 시공간의 모양이 서로가 서로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말해서 관찰자 없는 우주와 물질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 다음에 생명체 탄생 이전에도 우주는 존재했어요. 그렇다면 관찰자가 없을 때 그 우주는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우리가 불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물질과 시공간이 영기적인 관계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물질이냐, 공간 중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물질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간이라고 할 건가. 나와 외부 환경이 영기적 관계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인가.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물질을 둘로 나눌, 그 세상은 우리가 너와 나를 나눠져 있고 물질과 나로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은 전체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남겨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 얘기는 제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양자론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거의 끝난 거긴 한데, 그 아까 말씀드린 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번 그냥
들어보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생각도 있다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중력장 근처에서 빛이 휘는가? 그거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있는 사람은 지구 중력 가속도를 받는데 로켓이 지구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지구 중력장인지 자기 모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로켓에서 볼 때는 이 지나가는 빛이 여기 있는 빛이 내가 움직여서 보니까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속 운동을 받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휘어진다면 중력장인 지구에서도 빛이 휘어질 거다. 근데 지구 중력장은 굉장히 약해서 그 휘어지는 정도를 모르지만 태양 같은 데서는 휘어진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하단 같은 데서 휘어지는 걸 보여주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머리와 내 머리가 같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구 중력장에 있는 거하고 가속 운동을 받는 사람 사이는 우리가 구별을 못한다는 데서부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출발합니다. 그거까지만 이해하셨다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해하신 거고 나머지 얘기들은 단지 제가 이런 것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가능했고 우주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좀 지루했다 하더라도 그 빛이 휘어지는 것만 이해하셨다면 오늘 강의를 이해하신 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